이제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연사는 비어니 마뉴슨 교수님이십니다. 비프로스트 대학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대학에 있고요. 또 법학과의 딘을 맡고 계십니다. 마뉴슨 교수님께서는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또 특히나 많은 대외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아이슬란드 기후위원회에 합류해서 아이슬란드 정부에 도움을 주시면서 또 이 대륙붕 한계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륙붕의 외부 한계 전문가이신데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좌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행사를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국제해양법의 현안을 다루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요. 이런 패널에 또 제가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신데요. 저의 동료 이기범 박사님도 계십니다. 저희가 박사 과정을 1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앨런 보일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였고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만났는데요. 이기범 박사님은 해양 경계 획정이 전문 분야였고요. 저는 200캐리 넘어 대륙붕 경계 획정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요한 논의를 촉진하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이런 오래된 인연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의 직무는 아이슬란드에서 두 대학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오늘 논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발표는 콜터 레이스롭 그리고 케빈 마을멀트와 함께 진행 중인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빈 마을멀트는 개인적으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그런 소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개인 역량으로 연구를 했고요. 저희는 함께 200캐리 너머의 대륙붕과 관련된 최근 동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 7월 13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 경계 획정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해양 경계 설정을 지배하는 원칙의 진화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200캐리) 넘어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그 대륙붕이 다른 국가의 200캐리 내의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영역에 걸쳐 있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ICJ는 판결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캐리 너머의 확장 대륙붕 ECS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 국가가 ECS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다른 국가의 200캐리 내의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영역에 걸쳐 확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ICJ는 200캐리 내의 대륙붕과 EEZ 일부로서의 상부 수역이 ECS 권리에 우선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ICJ에서는 콜롬비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소규모이지만 주요한 대륙분 권리의 불확실성이 개입이 되게 됐습니다. 소수의 반대 및 개별 의견은 대다수의 의견과 다른 관점을 보여주며 ICJ 판결이 기존 이론이나 국제 관행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제 발표에서 에반스 교수님이 말씀했던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게 현재 국제관습법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특히 재판소 판결에 대한 증거 기반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여기에는 2023년 12월 미국이 발표한 대륙분 관련 선언도 포함됩니다. 이 선언은 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5개월 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UN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은 7개 지역에서 확장 대륙붕 ECS의 외곽 경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의 법적 근거는 국제관습법이었습니다. 이 중에 3개 지역, 베링해, 북극해, 대서양에서 미국은 이웃 국가의 200캐리 경계 내에 ECS를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화면에 표시된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작지만 그래도 2023년 7월 재판소에서 내렸던 판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판소 판결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 관행을 고려할 때 이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첫 번째 ECS 주장, 첫 번째 이제 니카라구아가 콜롬비아에 대해 주장한 것과 같은 ECS 주장입니다. 즉 이웃 국가의 200캐리 구역을 크게 침범하는 주장입니다. 편의상 이를 우리가 타입 1 ECS 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니카라구아 이외에도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3개 더 있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둘 다 일본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말리아, 예멘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타입 1에 대해서는 타입 2 ECS 주장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ECS 주장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침해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사례는 일반적으로 해양 경계 획정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가 이미 등거리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계를 설정했거나 아직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지도에서 보여드린 미국의 사례들은 타입 2 ECS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방식은 전 세계 국가들의 폭넓은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 지도에 표시된 대여상 1번 지역은 캐나다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이내에 위치한 미국의 ECS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의 미국 캐나다 해양 경계선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해양 경계선은 1984년 국제사법재판소 걸프 오브 메인 사건에서 설정한 파란 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미국과 캐나다 해안 간의 등거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두 국가는 여전히 바다 쪽으로 더 멀리 있는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번 지역이 발생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비등거리 경계선, 그 다음에 2번째, 두 국가가 해당 경계선 바깥쪽에 ECS 경계를 설정한 방식입니다. 미국은 기존 경계를 연장하여 같은 방향으로 바다 쪽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측면 한계를 설정할 때 등거리선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ECS가 캐나다의 200캐리 이내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북극해와 베링해 지역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2번과 3번 지역은 1990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된 미러 해양 경계선의 미국 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입 2 ECS 주장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더 추가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5번 지역은 미국의 200캐리 이내에 위치한 러시아의 ECS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2년 대륙붕 한계위원회가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권고한 러시아의 대륙붕 한계에 포함됩니다. 이 ECS나 CLCS의 권고 사항은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타입 2 ECS 주장은 이미 경계가 설정된 경우나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나 아니면 아직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미국, 캐나다 모두에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타입 2 ECS 주장 사례가 매우 많이 있는데요. 미주 지역과 북극의 경우 아르헨티나, 이는 칠레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브라질도 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그리고 프랑스 및 우루과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와 관련된 타입 2 ECS 주장을 했고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국가가 타입 2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캐나다와 관련된 주장이 있고요. 베네수엘라는 바베도스와 관련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특별하거나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입 2 ECS는 국제재판소와 중재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벵골만 사건에서 운클로스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결정된 두 사례가 지도 C에 나타나 있습니다. 2012년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상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의 경계를 설정하며 방글라데시의 ECS가 미얀마의 200캐리 이후 바깥 EEZ 내에 포함된 지역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4년 방글라데시와 인도 중재 판결 방글라데시의 ECS가 인도의 200캐리 EEZ 내에 포함된 지역을 생성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지역에서 방글라데시의 대륙붕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200캐리 내에 들어와 있는 200캐리 내 인접국가 EEZ 내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2021년 소말리아, 케냐 해양 경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케냐가 소말리아 EEZ 내에서 ECS 권리를 가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23년 7월) 재판소의 판결은 사건 당사자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관습법 규칙을 선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규칙이 맞다면 타입 1 ECS뿐만이 아니라 타입 2 ECS 주장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재판소가 한 국가의 ECS 권리가 법적으로 다른 국가의 200캐리 내로 확장될 수 없다고 본 견해는 회색지대와 모든 타입 2 ECS 주장과 모순됩니다. 재판소의 판단이 특히 더 혼란스러운 점은 타입 2 ECS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벵골만 사건에 대해서 재판소는 이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경계 획정의 부수적인 결과라고 묘사했습니다. 물론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결국 방글라데시가 ECS 권리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요. 이틀로스는 경계 획정 자체가 중첩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경계가 중첩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권리가 존재함으로 경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국제관습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법원은 협약 당사국 및 비당사국 모두의 국가 관행을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의 국가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당사국과 관련해서 법원은 협약 당사국 대다수가 CLC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타국의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확장 대륙붕의 외부 한계를 주장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CJ가 CLCS 제출 자료를 국가들이 타국의 200해리 구역 내에서 ECS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증거로 해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습법의 그 증거로 간주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CLCS 제출 자료는 조약 기반 절차에 해당하는데요. 이 자료가 국제관습법 규칙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의미하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의 ECS 외부 한계에 대한 초점은 ECS 자격과 관련된 판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ECS 외부 한계가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침범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ECS 엔타이틀먼트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한 미국과 캐나다 사례는 이런 가정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국 모두 타국의 200해리 이내에 ECS 외부 한계를 주장하진 않지만 양국 모두 200해리 이내 ECS 자격을 주장합니다. 한 국가의 ECS 자격이 인접국의 200해리 이내에서 주장되는지를 확인하려면 ECS의 내부 한계와 또 측면 한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인 지리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를 완료하게 되면 관행의 대다수, 특히 타입 2 ECS 주장이 법원이 제시한 국제관습법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비당사국과 관련하여 법원은 협약 당사국이 아닌 소수 연안국들 가운데 타국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확장 대륙붕을 주장한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CS를 주장한 사례를 찾는 것은 증거적인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이는 조약법과 관습법 모두에서 대륙붕에 대한 자격은 명시적으로 주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융클로스나 또 북해 대륙붕 케이스에서 자명합니다. 법원은 두 비당사국인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행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판결 이전에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관습 국제법에 근거해서 ECS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국제사회의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해상 경계를 따라 200해리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ECS 자격을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베네수엘라의 ECS 자격이 바베이도스의 200해리 이내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미국의 ECS 발표는 법원이 미국의 ECS 자격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정했든 간에 그것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주장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미국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도 포함해서 미국은 인접국의 200캐리 이내 ECS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관습법 규칙의 식별은 국가들이 법적 의무감에 따라서 수행한 일반적 관행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다른 국가의 200캐리 이내에서 ECS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규칙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이 관행을 조정했다는 견해는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타입 2 ECS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흔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국제재판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관행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CLCS 제출 자료나 명시적인 주장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국가의 ECS 주장의 지리적인 세부사항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재판소가 니카라과의 ECS 주장에 문제를 느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입 1 ECS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주장은 대담하며 일부는 이를 이웃국가답지 않다고까지 표현할 것입니다. 아마도 또 법적으로도 위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아마도 재판소가 발표한 규칙과는 다른 국제관습법 규칙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ICJ의 이번 판결의 결과 중 하나는 동중국해에서의 분쟁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ICJ 판결은 200캐리 이내의 다른 국가 권리와 중첩되도록 대륙분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능력에 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ICJ의 이번 판결은 법적 체계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고 또 200캐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를 명확히 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발전은 견고하고 논리적인 법적 추론에 의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3차 UN 해양법 회의 협상에서 여러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 한계와 대륙분 권리 간의 연계를 주장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을 그 연계성을 향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 결정은 자연 연장 개념에서 한 발 물러서는 점차 멀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반스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ICJ의 관습법에 대한 판단은 강력한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며 충분히 입증된 국가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안국이 200캐리 이내의 다른 연안국 권리와 중첩되도록 대륙분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결론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아이틀로스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CJ에서는 또 특정 판결을 내렸는데 아이틀로스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주제의 통찰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 마이클 우드 경이 제가 얘기했던 것에 다 반박을 해주실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 주셨고 가장 최근에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의 ICJ 판결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